뉴스밑장 총선 총정리 2부 대구 경북 시작합니다. 네, 뉴스밑장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천영길, 이창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대구 경북. 네. 네, 참. TK는 빨개요. 이런 선거가 전에도 이랬나요? 늘 이랬나? 네. 2012년에도 이랬나? 네. 2016 무소속도 안 됐나? 2012년도 네. 그때 다 팔았나? 네. 빨겠나? 무소속. 기억이 안 나네. 빨겠죠. 새누리당이었으니까.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론 87년도 이후에 네. 96년 선거인가요? 김영삼 중간 선거 권오을. 했었던 그때 네. 이제 자민련 바람이 불어가지고 네. 그건 다르죠 좀. 네. 이거하고. 그때 이제 살짝 다른 당들이 좀 생겼고 그러고 나서 없다가 대구 1당이 자민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대 총선 때 김부겸 홍일학 부석 된 거 이외에는 뭐 늘 그쪽 동네에서가 휘썰었지. 전 자민련 때 제가 오히려 욕을 많이 했어요. 대구도 경북도 경쟁 구도다 이게 아니라 자민련 그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처벌하는 5.18 특별법을 반대했던 정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게 난 너무 짜증났던 게 택시기사 뭐 동네 슈퍼 아저씨 등등이 전두환 노태우 감옥 갈 때 화를 내면서 이제 자민련의 시대가 온다. 그 더 퇴행적인 정당이었다고 적어도 대구 경북에서는 신한국당이 개혁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현경자가 당선이 됐을 정도니까. 박철원 부인 재보궐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됐고 네. 96년 총선 때 대구에 박준규, 박철원 등등 자민련이 경북은 못 가져갔어 거의. 근데 대구는 쓸었죠. 자민련이 충청 더하기 대구 정당이었어요. 그랬죠. 예, 보수축을 따라서. 근데 이 자민련이 망한 이유는 김대중과 손을 잡았는데 이게 지금 TK의 투표 패턴을 만든 건 97년입니다. 제가 봤을 때 97년 8년 이때요. 뭐냐면 김관용 구미시장 옛날에 그러니까 도지사였는데 옛날에 시장이었죠. 이 사람이 흑역사가 하나 있는 게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에 국민회의에 가겠다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그거 왜 그랬냐면 정권이 교체된 건 처음이고 예산은 따와야겠고 이러니까 여당에 줄을 서야 되나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TK의 선택은 뭐였다 결국에 TK가 예산이라든지 자원을 땡겨오는 방법은 여당에 줄을 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네. 반대편으로 힘을 실어줘 가지고 제1야당의 몰빵을 때려주는 요 방법이었어요. 그게 요번에 또 나타난 겁니다. 근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TK를 그냥 버린 거다. 중앙당이. 이게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선거랑 비교해 보면 네.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때가 찬스였어.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후보군이 이랬어요. 그 대구만 놓고 보면 화려했어. 나름 화려했죠. 네, 중랑구에 이번에도 출마했던 이재용인데 그때 환경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하기 전이었죠. 네, 전이었어요. 네, 곧 떨어지고 2004년에 떨어지고 나서 맞아요. 네. 환경부 장관 되고 그 전에 대구에서 이제 남구청장을 구청장 했었죠. 시장 후보 후보 나갔었고 무소속 선전을 했지. 네. 무소속으로 나갔었고. 무소속이었네. 무소속이었어요. 김두관은 민주당 들어가서 경남지사 나갔는데 이재용은 대구는 그게 힘들다 해서 무소속으로 일단 나갔고 이미 범노무현계로 지칭되고 있었죠. 그렇죠. 후보는 무소속이었지만. 네. 그리고 동구갑에는 이강철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노무현을 흰머리 소년. 네. 유시민도 이강철한테는 꼼짝도 못한대요. 네. 시민이 자네가 그럴 줄 몰랐네. 바로 입을 닥쳤다 유시민이. 스틸리.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수성구 갑에는 우리 일부에서 나왔던 김태일. 김태일 교수. 교수. 김태일 교수가 나왔고 거기에 조순영이 갑자기 왔어요. 맞아요. 민주당이 탄핵 후폭풍으로 작살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조순영이 지역주의에 도전한다면서 대구에 출마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수성을에는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윤도콩. 그렇죠. 네. 그때는 그래도 총장. 좀 쳐줬어요. 네. 거물급 인사였습니다. TK에서. 네.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 출마시킨 후보 군들을 보면 경북에도 뭐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이라든지 그나마 막 이렇게 중량감 있는 최기문 경찰청장 또 영입해갖고 막 내려고 하긴 했는데 실패는 하긴 했지만 대구 경북에도 공을 들였다니까 열린우리당이. 그래서 그 당시에 득표율이 30%
넘는 후보들이 꽤 됐어요. 네. 그렇죠. 구미라든지 네. 쪽에도 그렇고 근데 그때 구미에는 아마 추병직 건설교통부 차관 차관 나중에 장관이 장관 되죠. 됐고. 그리고 그 노동 변호사 하던 분 또 구미 갑인가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한 30% 얻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낸 후보들을 보면 김부겸, 홍일학 현역 의원들 말고 네. 속칭 이 청와대와 지금 정부에서 고위직을 거쳤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최고위직이 네. 우리 행정관이야. 뉴스 밑장에 출연했던 음. 허소 전 행정관. 네. 행정관. 행정관. 최고위직이었고. 그 허소 행정관은 행정관을 2번 합니다. 재선 행정관. 승진도 안 하고 그냥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가버렸어. 왜 우리 게스트를 흉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키워줘야 되는데 안 키워준다고. 그리고 지역 사회 내재적으로 있는 명망가들도 안 나왔어요. 맞아요. 예, 김사열 교육감 후보라든지 네. 홍덕률 대구대 총장이라든지 네. 예전에는 뭐 박찬석 이런 그렇죠. 사람들도 민주당 인사로 있었거든요. 비례대표. 비례대표로. 네, 경북대학교 총장이었나요? 네. 이런 교육계 인사들도 안 나왔고 중앙에서 새로 내려온 사람도 없었어요. 네. 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경북 쪽에는 포항에 계속 도전했던 허대만 오종기 이 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번에 후보를 과연 다 낼 수 있느냐. 이 민주당이 물론 마지막에 다 냈습니다만 북구, 갑과 서구의 경우에는 정말 이 후보 등록 직전에 후보가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죠. 네. 그리고 이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 대구 경북의 비례대표 미래한국당의 지지율은 56% 정도입니다. 네. 56%의 지지율을 가지고 25석이죠. 대구 경북이. 네. 24석을 가져갔어요. 96%를 가져갔어. 56%의 지지율로 96%를 가져갔다. 선거제도의 문제가 또 드러난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그나마 그걸 보정해 줄 수 있는 권역별 석표율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이 버린 거 맞아요. 많은 분들이 대구와 경북이 왜 그럴까, 왜 이럴까라는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뭐 진짜 김정란 교수 그 나 양반은 깜짝 놀랐어요. 나 그거 나 어디 진짜. 뭐 리트윗한 거 보고 리트윗한 네. 뭐 페이스북에 공유한 거 보고 나 뭐 깜짝 어디 놀랐어요. 가라고? 일본 가라고요? 무슨 대구는 뭐 일본이랑 가까우니까. 김정란 당신은 안드로메다로 정신을 이미 보내셨잖아요. 그왜 그래요? 아니 전우용도 그렇고 이번에 여러 명 사고 쳤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한번 왜 그럴까? 대구와 경북은 정말 왜 그럴까? 민주당이 하여튼 민주당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도 별로 없어. 예전에 계속 헛소리 나오고. 월간조선이었나? 지 입맛에 맞게 헛소리만 해요. 신동환과 월간조선이 한번 깊게 TK 분석해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황해문화에서도 했어요. 황해문화에서도. 제목이 뭐였는 줄 알아요? 그게 2004년 총선 직후였거든요. 그때 왜 아니나 다를까 대구 경북에서는 의석이 하나도 안 났잖아요. 열린우리당이. 제목이 너무 치명적이었어. 영남은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의 타자인가? 남인가? 그리고 거기에 김동춘 교수 이런 사람들 영남 출신 지식인들 홍덕률 총장도 그때 글을 썼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요. 예. 아마 홍윤기 편집 교수하고 뭐 그럴 때였죠. 비슷하게 이렇게 김명인 하겠지. 씨나 예. 이런 분들이 황해문화라는 인천에서 근데- 나오는 잡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전국에 이렇게 여러 분들 만나서 참 이렇게 대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니까 네. 나한테 몇 번 전화 와가지고 이번에 선거 끝나자마자 막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나는 기본. 나는 호남 몰표도 이해가 된다니까. 저도요. 예. 진짜 살아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지역에서의 해왔던 행태나 존재감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민주당이 뭐 잘한 것도 없고 사실. 아니 잘한 사고만 안 치면 돼. 사고는 좀 작은 정치인들이 쳤죠 주로. 근데 존재감 자체가 별로 없죠. 김부겸 말고 홍일학 의원도 솔직히 그랬지. 존재감이 없죠. 예 존재감이 별로 그랬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기본적으로 되고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그냥 작살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나 있다고 우리는 화가 났어요. 뭐 이게 시장이
또 외부에서 보면 뭐 너네 시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뭐 시장이 뭐 코로나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거 화가 나 있는데 이 마음을 달래기 위했던 민주당의 어떠한 정치적 제스처가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막 돈 지원해주고 좋지 추경도 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그 감정을 다스릴 법한 이야기를 한 게 없어요. 추경도 해주는 건 좋다 하니까 추경호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 홍익표 같은 사람들 대구 봉쇄 그리고 그건 뭐 오해라고는 네, 했지만 뭐 그리고 이 SNS 상에서 돌아다니는 소위 말하는 대구 사태 김어준 네, 대구 사태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로 보이는 소위 말하는 대깨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비하와 조롱을 보면서 아니 나는 내가 뭐 이 미래통합당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화가 나는데 그걸 보면 그걸 당연히 저쪽 그 무당층이나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보면 옳다구나 하고 그 사람들한테 표를 안 주는 거지. 내가 민주당 당원이면은 서울 가가지고 때립니다. 내가 민주당 당원 아니니까 가만 놔둔 거요. 뭐냐고 그걸 또 그게.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는 거야. 소위 말하는 그쪽 진영의 스피커나 혹은 그쪽 진영의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표를 달라고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 왜 자기 편을 폭격하냐고. 이 지역구에서 30%씩 받은 후보들을 왜 그러니까. 폭격하냐고. 미통당 지지율은 50-60% 수준인데. 그리고 이게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012년 총선 대선 이때가 대구 경북이 많이 결집했어요. 네, 평소보다도 더 결집했어요. 왜냐? 박근혜 때문에. 근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2014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대구 경북도 3인 선거구는 민주당이 된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2014년 지방선거 때. 그다음 2016년 총선 때 대구에 드디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왔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통합당을 정말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선거만 보지 말라고 대구시 지역의 기초의원의 40 몇 %가 민주당이 됐다고요. 근데 그때도 대구 경북 개새끼로 나온 거예요. 기초의원 당선자가 40 몇 %인데도 그럼 뭔 전략이 있겠어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자, 그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반으로 왔어요. 그럼 다시 내려올 타임이 된 거야. 예, 그 그러니까, 타이밍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지금 댓글에 달리는데 이거 킴님 친일 박정희를 우상하는 대구 경북 꼴통들 정말 징글징글. 그러니까 너 같은 새끼들이 졸라 징글징글하다고 여기 있어 보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 표가 떨어진다고요. 친일 박정희를 왜 그거 하겠어요? 산업화. 예, 그 문제가 이승만도 아니잖아. 예, 대구 경북이 섬기는 게 이승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뭐 이전 방송에서 들어보시면 뭐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여러 이제 분석들을 직관적으로 좀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번 선거만 놓고 딱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오늘 경북에 민주당 이 당직자분과 네. 이제 이번 선거를 치르셨던 분과 잠깐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왔는데 이번만큼 선전한 선거가 없었다. 그렇죠. 지역구에서. 지역구에서 특히 30%가 넘는 후보들이 이번에 경북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 쭉 늘어섰죠. 네. 거기다가 웬만큼은 다 15% 이상 20%를 훨씬 넘겼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민주당도 오히려 희망을 보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요. TK 지역의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 이름 아는 사람 딱 대보세요. 김부겸 제외하고. 없어. 김영건, 홍일학, 최은혁 의원도 거기도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 전국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네. 이런 사람들 지금 다 현장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계속해서 TK 개새끼론 진짜 이 TK 뭐야? 그게 사표를 만든 그게 사표를 만든다고요. 30%를 받으면 뭐 하냐고. 내가 선거 나가서 30% 받으면은 내가 공중제비를 돈다. 아니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역구에서 지지한 후보가 30% 나오면 진짜 보신각종의 대가리를 박을 거예요. 거기에 자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 지역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현장에 제가 이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 운동을 하는 수준이나 평소의 조직력이나 평소의 이 네트워크들을 보면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은 초등학생하고 직장인 부장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비교를 하시면 돼요. 레알 마드리드하고 천용길 풋살 팀하고 붙는 거야.
딱 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중고등학교 무슨 축구부하고 붙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래도 정말 희망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애들 잘한다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도 이번에는 이 SNS나 여기에서 보면 등을 돌리게끔 당신네들이 만들었다. 그 맨날 뭐 전우용 트위터 이런 거 보지 말고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세요. 1950년대에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지역구가 이승만 대 조봉암에서 조봉암이 더블 스코어를 이기고 이랬어요. 김천 이런 데서. 근데 봐봐. 산업화를 하면서 대구 경북이 발전을 했어요. 경부축을 따라서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당연히 호남은 거기서 소외돼 가지고 그에 대한 반발하는 게 당연하고 네. 호남은 김대중 몰기 전에 윤보선한테도 많이 몰았어요. 이미 6대 대선 때. 근데 잡아요. 대구 경북에 공단이 생기고 하면서 당연히 친체제화 되지 않겠어요? 받아먹은 게 있는데. 이게 저희 아버지 저 방송에서 그 말씀드렸지만 60년의 역사를 어떻게 뒤집냐고 단기간에. 그것도 열심히 하지도 않아 놓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2012년에 박근혜를 뽑아놓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42년생이신데 빚을 갚았다. 이제 빚을 갚았다. 근데 왜 걔한테 갚냐고. 그러니까 산업화에 대한 빚을 갚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너네들 김부겸 뽑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이 TK 사람들의 멘탈리티 이 싸워왔던 거라고. 이게 하루아침에 안 무너집니다. 대군다나 자 정권을 잡았을 때 중요하다고 정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권을 잡았을 때 문재인 정부가 나오고 나서부터 바로 TK에 대한 투자를 했느냐? 안 했다고. 안 해요. 뭘 했어요?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청와대라도 뭐 그 흔한 이번에 청와대 국회의원들이 다 됐는데 몇 명 될 것 같냐고.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될 거. 아니 아젠다와 이슈를 만들어내는데 당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진짜 그 흔한 성명서 하나 제대로 내봤어요? 민주당이? 그리고 박정희 얘기 아까 누가 했는데 민주당이 그럼 박정희에 싸워보긴 했나? 지역사회에서? 이건 내가 증인이에요. 나 민주당이 박정희에 맞서 싸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박근혜 잘 나갈 때. 거기다가 민주당은 맨날 징징거리고 있다고 동네에서. 여기는 험지야. 여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히말라야예요. 왜 자꾸 베이스 캠프라도 치던가 험지면 잘한 것도 없고 뭐 그래요. 그나마 동정표가 나오는 거야. 이 정도면. 그리고 이 측면도 있었어요. 2년 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1대1로 붙었던 광역의원, 시의원 선거에서 4곳에서 1대1로 붙어서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1대1대1이라서 표가 나눠져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1대1로 붙어가지고 50% 과반을 넘는 득표율로 당선된 시의원들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는 민주당으로 탄핵 이후 치러진 선거였잖아요.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까 했던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뭐 때문인지 민주당이 2년 동안 지방선거에서 들어간 시의원들 그리고 기초의원들을 보면서 아 이번에는 민주당 말고 지난번에 한번 찍어줬는데 효능감을 그만큼 못 느꼈다 해서 돌아선 소위 말하면 대놓고 머리가 깨져도 빨간당을 찍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당락을 만든 거는. 그렇죠. 네. 김부겸 선거 결과가 그걸 보여주는데 그렇죠. 어쨌든 5, 6년 동안 대구 경북에서 점차적으로 2017년 대선 때도 그랬고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왔어요. 근데 올려줬는데 올라가면 또 내려올 때가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가 최고조를 찍은 거야 한번. 그걸 왜 모르는데 대구 시장이랑 경북도지사를 통합당에 줬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때도 표 분석 안 했지. 그 선거 끝나고 표 분석도 안 하는 것들이 뭘 잘났다고 악플 달고 지랄이야 진짜. 어처구니가. 이게 옛날에 새누리당 오만할 때 그 모습이에요. 새누리당이 대구 경북 선거 끝나면 이 새끼들도 표 분석 안 해. 우리가 다 쓰였으니 끝 이지랄해. 근데 지역별로 잘 보면 막 어떤 데는 민주당하고 진보 다 합쳐갖고 30-40%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당한 게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구미 몇 군데에서 이겼어요. 그죠? 구미하고 칠곡하고 포항하고 몇 군데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1등한 이겼죠. 선거구가 나왔어요. 예. 그때까지도 새누리당은 뽕 맞고 있었다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대선 때도 그랬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대구 경북 치고는 2018년까지 쭉 치고 올라갔고 이거는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이 대구 경북도 부산 경남도 그렇고 호남도 마찬가지인데 갈대 표심들이 제법 많습니다.
며칠 동안에 10% 20%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표심들이. 근데 이 표심들이 화가 좀 풀린 겁니다. 수도권은 중도층과는 달리 우리가 2018년 지방선거 때 통합당 패지 않냐고 작살 내놨지 않냐. 저 정도면 작살 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분이 풀린 거야. 또 보수 통합도 한다 이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예요. 자, 이제 수성 갑 얘기로 들어가자면 김부겸이 이거 잘 분석 안 했을 거예요. 김부겸이 2016년 총선 때 62%인가로 네. 당선됐. 나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김부겸은 이겨도 김문수 더블 스코어였어요. 네. 김부겸은 이겨도 진짜 53대 47 이렇게 이길 줄 알았어요.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거든. 근데 까보니까 김부겸으로 확 쏠린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김부겸을 당시에 당선시킨 층은 3층입니다. 1층 민주당 고정지지층이에요. 20 몇 프로. 기본 20% 깔려 있어요. 2층 민주당 못 찍을 건 없다라는 층이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은 아니지만 민주당 후보 찍을 수 있어. 2층입니다. 3층 민주당 싫은데 김부겸은 찍을 수 있어가 3층이에요. 이번 선거는 뭐냐? 3층이 대거 깎여나가고 그렇죠. 2층의 일부도 깎여나간 네. 거예요. 그러니까 62%가 39%였나요? 네. 딱 39%. 3분의 2 정도로 나온 네. 거죠. 그겁니다. 예. 우리는 예측 틀렸어요. 김부겸이 된다고 다들 했는데 자, 근데 틀렸는데 이유로 되잖아. 어떻게 된 일인지. 예. 대구는 10% 20%가 며칠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곳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에서 여론조사 할 때 막 이기고 있는 데도 있었거든요. 근데 남북 정상회담 2000년 총선 때 총선 3일 앞두고 발표되면서 수도권의 접전지에서는 그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유탄을 맞았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뭐 막 민주당에서 원사이드하게 밀어붙이고 유시민 180석 막 기세 올리고 했잖아요. 네. 수도권에서는 기세 마저 올려서 접전지에서 뭐 김남국이나 고민정 이런 사람들 당선시키는데 기여를 했지만 영남에서는 진짜 유비겸락이야. 유시민 뜨자 김부겸 낙선이에요. 맞아. 요거 유비겸락 요거 타이틀로 가요. 네, 유비겸 김영춘 마찬가지야. 김영춘, 김부겸, 유시민이 떨어뜨린 셈이 돼 버렸어. 그 세부적으로 득표율을 자세히 보면 김부겸이 사전 투표함에서 주호영한테 3% 졌거든요. 근데 본 투표에서 많이 벌어졌어요. 30% 깨졌네. 수성구가 투표율이 70%가 넘게 나왔어요. 그랬죠. 다 내 친구 같은 애들 때문에. 내 친구가 수성 갑에 사는데 사전 투표했다고 자랑하더라고. 예, 너 같은 애가 사전 투표하는 바람에 보수층이 결집했다 임마. 다음에는 당일날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한테. 친구도 수긍하더라고. 이게 옛날에 대선 때 왜 2012년 대선 때 젊은 사람들이 오전에 나가고 문재인 찍었다가 막판에 5시에 5, 60대들 몰래 들어갔고 박근혜 올려준 거 아니야. 그런 현상 또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니었지만 막판에 또 플러스 알파로 있었다는 거죠. 하여튼 수성갑 이야기를 좀 하면 수성갑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과 특색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대구의 분위기에 김부겸한테 좀 미안하지만 회초리를 들었다. 네, 그러니까 김부겸한테는 미안한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회초리를 들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명은 살려줘야 될 거 그렇지. 아니야. 김부겸 정도는 나는 이번 선거는 전략 투표라는 게 거의 없었다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실수했어. 국민들이 엄청 전략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대구의 진짜 형님, 누님, 친구, 동생 여러분, 김부겸 정도는 살려주셨어야 돼요. 근데 나는 아까 전에 방송 녹화할 때 MBC에서 대구 MBC에서 오늘 녹화를 했는데 좀 모진 소리를 했어요. 김부겸 의원한테. 김부겸 의원 또 뭐 잘한 거 없지 않냐. 뭘 보여줬냐. 특히 조국 사태 때. 예,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대구 시민이 김부겸한테 원한 게 대통령 밑에 사람이었냐. 박근혜 정권 때 유승민과 같은 여당 내 야당이면서 미래 권력의 잠재력을 가진 이걸 원했을 텐데 김부겸이 그걸 보여주지 못했고 솔직히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쪽이 갖고 있는 정책적 컨텐츠도 잘 안 보여요. 그나마 기억나는 건 수능 시험을 현장에서 판단해서 연기시켰다는 거. 포항 지진 때. 예, 그 정도 말고는 잘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그냥 뭐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주변에 그래도 뭐 저희 또래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분들하고 정치에는 좀 무관심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미래통합당 반감 있어요. 네. 반감 있는데 민주당 찍고 싶어. 대구에서 근데 누군지 몰라. 맞아. 이게 대부분입니다. 네.
누군지를 몰라. 찍고 네. 싶은데 누군지를 몰라.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포스터 붙일 때 처음 알아요. 이력이나 커리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민주당 후보들이 차이가 나요. 미래통합당 사람들이 스펙이나 커리어들이 좋다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될까가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이게 이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는 게 출발이고 정권을 잡았을 때 노무현 때도 그랬습니다만 정권을 잡았을 때 제대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돈을 써라. 돈을 써라. 나는 조금 더 바닥으로 내려와서 대구의 자칭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들의 관점이 외부에서 대구 경북 개새끼론 하는 거하고 줄탁동시처럼 맞아떨어질 때 많은데 이들이 실천적으로 뭘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도 지역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맨날 저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한탄하고 박근혜 욕하고 이명박 욕하고 1년에 한 번씩 버스 맞춰서 봉화마을 가고 이거 말고 뭐 했냐고. 내가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서명운동 이들은 더 안 해. 진보 정당보다 더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대구 민주당 현장에 있다 보면 눈꼴 씌운 적 정말 많거든. 특히 지난 촛불 때도 어느 순간 깃발 들고 나올 때 어느 순간. 진짜 팩주의가 미안. 진짜 이상 무임승차하는. 그렇지. 네. 그러고 나서 자기 뭐 좀 유명한 민주당 내 정치인들 오면 네. 그 시간 맞춰야 되고. 그때 그랬었죠. 네.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성질나게. 맞아. 중앙에서 누구 내려오면 또 직사지.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에 연루된 김창호가 있었다고. 김창호가 구미에 내려오면 다 모인다고 그쪽 스펙트럼은. 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민주당 후보들, 지역구 후보들 중에 몇몇을 만난 적이 있어요. 선거운동 장소에서.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저녁 먹는 자리에서 보기로 해가지고 갔는데 후보는 애가 타는데 오랫동안 민주당 당활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거기서 술 먹고 있어요. 이 실천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야당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야당 마인드요? 주당 마인드지. 이길 아주 나댔어 우리. 내 마음의 주당을 깔고 나 그게 생각했어. 이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는 걸 당연시해. 지는 걸 그렇지. 당연시하고 당연시해요. 예. 당연시하고 져야지. 그리고 대구니까라고 생각하고 장악하고. 밭을 욕하고 밭에 침 뱉고.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지 자기네들이 분풀이하고 욕할 맞아요.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참행진 이야기하는 거 똑같다고. 그리고 김부겸을 닮지도 않았어. 김부겸의 강점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김부겸이 불쌍해 나는. 맞아. 자기하고 안 맞는 스탭들 데리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3월 말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민주당 시의원 간에 그 설전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 김부겸을 죽이는 짓이다. 그렇지. 그 우리가 한번 지적했었죠.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근데 그게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갔어요. 잠깐만 짝패로 짚어보자면 권영진 또 수도권이나 이쪽에서 통합당 지지율 떨어지는데 일조했거든. 거꾸로 권영진에 대해서 대구에 대해서 밖에서 공격하는 거는 김부겸을 죽였다고요. 잘 생각하라고.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선거나 정치는. 한쪽에서 존나 패면 거꾸로 역효과가 난다고. 권영진은 통합당 수도권 동료들을 엿먹였고 안티 권영진은 김부겸을 엿먹였다고. 그리고 유시민이라는 존재. 유시민은 진짜 완전 반대구적인 사람이에요. 나 유시민 KBS 정치합시다에 나와서 수성을 얘기 나왔는데 저는 수성을 하면 관심이 없고 수성을 자기가 출마한 데거든요. 그런 말이 나와? 한 번 출마해놓고 바로 도망간 사람이? 그 180석 그 발언은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악영향을 끼치진 않았어요. 유심히 또 이러더라고. 200석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나 때문에 180석 나왔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20 사이에 김영춘, 김부겸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웃기는 게 감정적, 연고적 지역주의는 많이 사라진 게 영남 지역에서 이낙연 총리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전라도 사람이잖아. 아무도 얘기 안 해. 예. 근데 영남 사람이 오히려 유시민 조국 싫어해요. 싸가지 없다고. 싸가지뿐만 아니라 이거 뭐 당당하지도 않고. 예? 조국 같은 경우는 해명하는 것도 없잖아. 처음에 별로 안 드러날 때는 뭐 SNS에 자꾸 해명 올리더니 재판 들어가고 하니까 지금 뭐 그냥
모르쇠 전략이잖아요. 유시민도 그렇고 이런 사람은 안 좋아한다고. 물론 호남 사람들도 이런 사람 안 좋아하겠지만 그나마 저는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때 대구 총선보다 이번에 민주당 2014년? 2004년? 2004년. 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대구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패배를 경험했다. 네. 예,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지역에서 민주당은 그렇지.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됐고 그리고 그걸 김부겸이 어느 정도 몸으로 보여줬다고 네. 생각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때는 의무감으로 출마한 사람들 그랬죠. 자리를 네, 그겁니다. 받기 위해서 출마한 사람들이 네. 많았다면 네. 2004년에는 네. 공을 세워서 그 농공 행상을 그 다음에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재용 후보가 환경부 장관이 그렇죠.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물론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번 출마를 통해서 지역에서 대구에서 경북에서 정치를 계속 해보겠다고 그렇죠. 출마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도 저 후보는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라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고. 근데 왜 길을 꺾어 놓냐고? 그렇지. 그분들을 정말 우리는 사랑하고 애정해 줘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요. 왜? 근데 하나 대보자. 2004년 열린우리당 때는 탄핵 역풍을 업었잖아요. 그때는 쉬운 선거였거든. 열린우리당 후보도 당선은 안 됐지만. 근데 이번은 또 달라요. 시험 때 본격적으로 처음 선거입니다. 네. 총선으로서는. 네. 4년 전에는 그냥 김부겸 홍이랑 아예 무소속으로 무소속이었죠. 낙천을 해버렸고 네. 김부겸 혼자 한 거였고 네. 4년 전에는. 네. 예. 그러니까 당장 4년 전에는 구미 갑을 후보도 후보 없었어요. 없어. 후보를 민주당이 후보를 못 냈다니까요. 불과 2년 뒤에 구미 시장을 탄생시키는 구미에서 민주당 시장을 탄생시킨 구미에서 갑을 양쪽 지역에 후보를 못 냈다니까요. 엄청 큰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바로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며칠 전에 우리 업계에 문화 쪽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프로 아마추어 문화 기획자들은 공연이나 프로젝트 하나 끝내놓고 술 먹고 그 다음 날 오후에 일어나는데 네. 뒤풀이하고 네. 프로들은 끝내놓으면 바로 분석하고 다음 프로젝트 들어간다. 맞아요. 맞아요. 복귀를 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 끝나고 저는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서 저는 당선자에게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낙선자들에게 민주당은 당선자가 없잖아. 네, 낙선자들에게 뭐 연락을 했죠. 네. 근데 다음 날이 됐는데 다들 낙선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그리고 이름을 좀 이야기하면 동구갑의 서재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위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2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청장 네. 거기는 거죠? 전에도 구청장을 한번 나갔죠. 네. 근데 잘 생각해야 될 거. 자꾸 2년에 한 번씩 나가면 힘들어. 한 개만 골라야 돼. 이준석처럼 돼. 계속 나오면 네. 그리고 이 허소 후보는 음. 제가 우리 뉴스 미팅에도 출연을 했지만 그 다음에 대구에서 밥 벌어 먹고 살 걸 지금 찾고 있다. 네. 예, 그다음에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를 할지 아니면 뭐 여기에서 뿌리 받고 무슨 활동을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네. 이 이야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도. 또 다시 청와대 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 청와대는 하지도 않을 거고. 이제 불러주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대구 민주당에게는 좋은 결과였다. 한편으로는. 그 포항의 허대만 후보는 네. 자기가 출마한 국회의원 선거 중에 제일 높은 득표율이었나요, 이번이? 네. 제일 그러니까 높았습니다. 그래도 성장한 거거든 계속. 네. 물론 너무 많이 낙선해가지고 좀 그렇지만. 예? 뭐 서중현도 있는데 그리고 뭐 구미에 김영건, 김영건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최다 득표였죠 네, 이번에 최다 뭐 경북에서는. 37% 나왔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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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김영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구미 출신도 아니고 네.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 지역에 공을 이제 들였는데 그 정도 나왔다라고 네.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표 분석을 제가 해봤거든요. 장세용 구미시장이 득표율로는 40%를 얻었어요. 근데 시장 될 때. 구미시 을에서. 네. 근데 이 동네에서 얻은 전체 표수는 김영건 의원이 더 많았어요. 그건 투표율이 높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율이 높았다는 이야기는 아까 대구 선거 이야기할 때 네. 그 보수 결집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좀 압승할 것 같은 분위기가 네. 조성이 되고 그런 워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민주당 시장을 하고 있는 동네
구미에서는 이번에는 저쪽으로 좀 밀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심리가 작용한 거죠. 빵집 스견자님 선거 슬로건 나는 허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슬램덩크. 그거 썼으면 좋았. 메인까지는 아니고 아니, 공보물 중간에 그거, 한번 그거 썼으면 하세요. 좋았었겠네. 당선이 되고 싶어요. 농구하고 싶어요. 그거. 비슷하네요. 근데 허대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이가 젊어요. 젊습니다. 젊어요. 50대 초반입니다. 일찍 시작했거든 네. 거기. 아직 50대 초반? 네. 아 많이 남았네. 네, 그거 미안하지만 한 번 더 나와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40대에서 네. 50대 초반 도전한 후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한번 선거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끝낼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다음 선거가 기대되는 게 난 내 개인적으로는 기대 안 합니다. 별로 뭐 해봐야 하는 거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전제를 일단 깔아야 돼요. 민주당 정부가 큰 나쁜 일을 겪지 않고 간다고 친다면 그래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정권을 연장한다 친다면 바로 몇 달 뒤에 대선 끝나고 대선이 3월에 있을 텐데 5월 말 아니면 6월 초쯤이겠죠. 지방선거를 치릅니다. 이런 때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또다시 대구 경북에서 수많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탄생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민주당 경북 구미시장 한 명이었지만 다음에는 플러스 포항시장 그리고 대구의 수성구청장 또 한두 개 더 네. 단체장이 7국 군수 포함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지방의원도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 2년이라는 세월이 또 남아 있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하세요.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가 되게 좀 뻔한 게 주기가 있거든. 선거 주기가. 예. 그리고 한 번 정권을 잡으면 한 10년 간다 이런 법칙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어느 조건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이번 선거는 그나마 그 원사이드하게 나타난 건 수도권 중도 부동층이 한쪽에 다 쏠렸다. 미통당은 도저히 찍어줄 수 없다 이거였지만 대체로는 요 관측들을 선거제도나 권력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임기가 뭐 4년 중임제가 되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되풀이 돼요. 근데 이걸 관찰하자면 별다른 이변이 만약에 없다면 2024년, 2022년에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민주당 굉장히 선전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김부겸 의원이 낙선 인사를 해서 할 때 했던 말 중에 뭐 농부는 자기가 가는 밭을 탓하지 탓하지 않는다. 않는다. 이 문구보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대구 시의원 2분이 있고 민주당 수성 구의원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분명히 던졌다고 보고 그 패배한 와중에도 저는 2년 뒤 선거까지도 그러니까 바라봐야 된다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민주당 TK 후보들 30% 정도 거뒀다 지역구에서 친다면 그 표를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가 거두면 당선이지. 2인 선거구에서도 당선입니다. 3위는 무조건 당선이고 4위는 2명 내서 2명 당선시킬 수 있어요. 4인이 없습니다. 아, 없죠, 근데. 2인에서도 당선이야. 예. 이 복 받았네. 솔직히 대구 경북 민주당 기초의원 할 만한 사람들 중에 일부 시민운동가 출신들 빼고 아유. 나머지는 진짜 깝깝하다. 질 떨어지. 그때 또 문제야. 질떨어진. 또 문제야 또 문제. 왜냐면 민주당 브랜드 빨로 기초의원 당선되는데 또 질 떨어지는 사람 넣어갖고 또 공무원 불러갖고 갑질하는 거 생중계하고 이런 사람 그분 시당위원장 나온. 그러면 또 2024년 총선 때 민주당 또 물 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꾸 지방선거에서는 잘 되고 정선은 안 되고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당에 정말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 조직력에 의해서 제대로 된 메시지와 아젠다들을 계속해서 생성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과 소통해내는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들을 정권 잡았을 때 제발 하세요. 돈 있고 힘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역에서 이슈 파이팅들을 민주당이 하시면서 존재감을 드러내시라고. 그래야 지금 지역 밀착해 있는 이번에 후보 나오셨던 분들 그 지역 정치인들이 그 지역의 이슈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4년 후에 그냥 뿅 하고 나타나는
막판에 선거 후보 등록 직전에 후보도 못 구해져 있다가 내라도 나가야지 하고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평소에 잘하셔라. 네. 민주당 이야기 좀 그만하죠. 이제 네. 홍 얘기도 하고 홍은 완전 내 말대로 됐어. 내가 38% 득표율로 새벽 3시에 당선이 될 거다. 되는 것도 참 그렇게 돼요. 깔끔하게 안 되고 벨벨 고여가지고 그냥 전용길이 졌죠. 전용기 희망사항이었던 것 같고 저는 희망사항이었어요. 이유 딱 한 가지였어요. 이인선은 네. 떨어지게 생겼어. 뉴스 내가 밑장 관상을 보잖아. 출연을 거부해서 이인선 후보는 정치할 팔자가 아닙니다. 이인선 후보는 네. TK 역사상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다시 재공천을 받은 것도 처음. 그렇죠. 재공천 받고 또 떨어진 것도 처음. 그러니까 그 당 공천을 2번 받아갖고 2번 다 떨어지는 연속으로. 아, 그 정말 역대급 역사를 썼습니다. 네. 뭐 누가 보면 어디 다른 당 후보인 줄 알겠어요. 민주당 후보인 줄 알겠어. 네. 이인선의 실수는 뭐였냐면 이게 이인선 주변의 사람들이 실력이 안 된다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인선 후보면 민주당 표까지 끌어올 방법을 고민합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워낙에 철통표라서 쉽게 안 세요. 예, 저도 그냥 찍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상식 후보도 꽤 나왔죠? 네, 24%. 아 그래도 네. 그 깎여 나간 거야 그것도 조금 깎였어요. 깎인 것 같은데 그대로 만약에 결선 투표제 있고 이랬으면 이상식 후보도 30% 가까이 나와서 오히려 뚜껑 열었더니 2등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라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선거를 완전 바꿔놓을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봤을 때 이인선 후보는 옛날에 경북 부지사 할 때부터 너무 보수층의 인정을 받는 예, 그런 행보만 해왔던 것 같아요. 인상이 이제 그 외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가 말을 잘못했어. 전반적으로 행보들이 이번에도 똑같아. 문재인 사회주의 개헌 이 얘기 왜 하냐고. 그리고 이인선 후보는 문재인 사회주의면 나는 마르크스다. 지난번에 원래 그러니까 20대 총선 때 중남구 타진하다가 마지막에 수성을로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에는 또 그 사람 고향이 구미라서 구미 출마설 한동안 그랬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깨졌는데 그러고 나서 4년을 준비한 거잖아. 하긴 했어요. 예. 열심히 뭘 했을 준비했는지는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열심히 하긴 하지 않았나? 아니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이제 뭐 경제자유구청장도 네. 가고 경제청장도 가고 막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나 여기 있었는데 힘있고 센 사람 여기 왜 오셨나요? 그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메시지를 계속 내야 되는데 종속 변수를 계속 네. 딴 사람한테 뒀다고. 그리고 거꾸로 그거는 홍준표가 힘이 있다는 그렇죠. 프레임을 강화하죠. 네. 그 누가 토론 전략 짜는 거야 도대체. 대구 경북의 미통당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홍준표는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웃라이어예요. 대구 경북 미래통합당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합니다. 언변이 사투리 이런 거 떠나서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방송 언어 사용에 이 주의를 기울이고 각고로 이렇게 훈련된 언어를 쓰지 않아요. 방송 토론을 보면 홍준표가 갖고 놀았다니까. 그냥 갖고 놀아요.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사람들은 대구 경북에서 오랫동안 주류였기 때문에 오만한 게 있고 논리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힘의 논리를 믿어요. 말 별로 없어. 그렇지. 네. 그리고 싸우다 안 되면 진짜 무논리를 정면으로 드러내요. 저 같은 경우도 박정희 이런 문제로 싸우면은 지역 유지가 결국엔 뭐라 그러냐면 그건 자네 사견이고 씨발 내가 사견은 개인 의견으로 얘기하지 그럼 뭐 내가 일반 의지를 대변하냐 홍준표는 어떻게 될까? 대권까지 직진이다. 가긴 가는데 근데 좀 시원하게 얘기던가 50% 나가고 나도 예견하긴 했지만 38% 나와 진짜로 그렇게 나오냐? 홍준표 인터뷰 보면 맨날 8시 반에 게임 끝났었는데 새벽까지 기다려본 거 처음이래잖아. 그러면은 간신히 됐으면은 아유 진땀 뺐네요 이러든가 나도 부족함이 있었네요 이인선 후보도 강하네요 이런 얘기 좀 해요. 근데 페이스북에 또 글 올려가지고 잘난 척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 내 이야기는 했어요. 복당을 못 막을 거예요. 뭐 이런 취지로. 이인선 후보님 미안합니다. 그건 토론회 때 한 거고. 정말 미안하게. 아 그래요? 네, 새벽에. 그럼 당선 확정되고 나서 그게 더 약 올리는 거라고. 미안합니다가 아니라고. 상선 때는 대단하시더라. 제가 진땀 뺐다. 좀 불운하시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 그래야지.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약 올리는 것 같잖아. 2년 후에
그리고 홍준표가 자기가 나 없이. 당선되면 네 가지가 달라진다 하면서 뭐가 달라진다 했더니 뭐 당이 달라지고 대구 달라지고 하여튼 네 가지가 수성을 달라진대요. 대구 대한민국인가? 맞아. 근데 내가 그거를 공유하면서 위에 내가 붙였어. 나라면 5번째 홍준표도 달라진다.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겸손이라고는 몰라. 나보다 더 심해. 이런 사람은 내가 처음 본다. 아유, 근데 웃기긴 웃겨. 이거 웃겨요. 웃기니까 보고 싶어 했던 거 아닐까? 아니, 그렇지. 20대, 30대 반응이 좋았다면서요. 네, 많이 좋았어요. 그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는 아닌가? 원래부터? 어, 홍준표를 환영했던 유명하니까. 20, 30대는 네,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었어요. 아니고. 소위 그건 아니고. 말하면 중도층에 있는. 중도층까지도. 네. 그러니까 홍준표가 20, 30대의 중도층은 또 끌고 왔어요. 60대가 넘어가면 이게 홍준표가 황교안에 대한 반사 효과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 유승민 이렇게 있으면 홍준표가 숙골 같거든. 그렇지. 근데 홍준표 대 황교안 있으면 황교안이 숙골이야. 예. 오히려 홍준표가 유승민 쪽에 가까워 보인다고. 이걸 노렸나 홍준표. 하여튼 네. 김부겸은 다시 왜 김부겸으로 돌아가요? 그 두 분을 딱 비교를 아, 해보면 네네. 김부겸은 나는 홍준표한테 배워야 된다. 아 그래요? 징그러운데 홍준표 2명 있다고 생각해봐 대구에. 아니 그 정치적 행보가 그러니까 홍준표도 거의 미끄러졌는데 경남에 가서 지사를 하면서 지방 정치를 하면서 여의도에 떨어져 있으면서 찬스가 온 거죠 자기한테. 네. 탄핵이라고 하는 예측치 못한 찬스가 왔을 때 그것을 살린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 떨어지고 지방선거 참패를 하면서 다시 수구로 들었습니다만 네. 이번에 다시 찬스를 잡은 거잖아요. 저는 이 홍준표의 행보를 김부겸이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떨어졌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다음에 대통령 선거보다는 대구시장을 노리고 아마 필연적으로 이런 얘기를 참 선거 끝나자마자 하는 것도 좀 염치 없고 후보자한테는 낙선자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김부겸 의원은 아무래도 대구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구시장 후보로 그리고 2년 뒤에. 민주당이 그거를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된다. 네, 늦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다시 빨리 하셔서 다음 지선을 노리는 전략으로 그러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네. 김부겸은 대구시장.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프레임으로 대구 경북에 표를 끌어갈 수 있는 네. 그 힘을 김부겸이 보여줘야 다시 정치인으로서의 김부겸을 볼 수 있다. 네. 그렇지만 김부겸이 대구시장을 하면 사실상 대권은 끝난 끝났지. 거죠. 아니죠. 다음 대선이 나이가 뭐 그러기엔 나이가 나이 몇 살인데? 그 다음 대선이면 70 70 가나. 무슨 노령화 시대라 가지고. 어차피 다음 대선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부겸이. 될까요? 안 된다고. 노무현처럼 진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노무현처럼 그때 당시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진 건 아니라고. 그러려면 지난 총선도 졌었어야 됐죠. 그렇죠. 네. 오히려 지난 총선을 져서 이번에 이겼거나 네. 뭐 그럴 수는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 때 김부겸이 62% 받아버린 게 좀 독배를 마신 듯한 느낌도 들어요. 예. 근데 상대가 김문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대 너무 좋았고 홍준표는 근데 요번에 그 대구 경북에 초재선 의원이 많단 말이죠. 네. 홍준표가 이들의 리더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리더가 될 가능성은 주호영이 홍준표랑 손을 잡는다면 모를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이 당선된 초재선 의원들은 주호영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주호영은 좀 이렇게 네. 뭐랄까 가벼운데 중량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데 파괴력이 없잖아. 이번에 당선된 당선자들을 보면 홍준표 스타일의 정치를 구사하는 당선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홍준표에게 붙어야 되는 거지. 똑같은 놈들끼리 붙으면 싸워요. 그건 그래. 그러고 이제 한 명 결국에 또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유승민. 네. 유승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유승민. 통합당이 좀 더 망했어야 되는데. 아 이건 일부에서 얘기를 했구나. 네, 어느 얘기했죠. 정도. 네, 네. 수도권으로 일단 가라 유승민은.
예. 그리고 자기 후배들이 좀 됐잖아요. 네. 여기서 강대식 후보도 됐고 그- 유성걸, 네, 경북의 김희구, 김희구, 경남 네. 쪽에도 조혜진. 조혜진, 예, 부산에도 뭐 하태경, 됐기 네. 때문에 오히려 지상욱, 이해운 등등 많이 떨어져 버린 서울에 가서 예, 좀 활동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 네. 어. 정의당 이야기도 좀 해보죠. 대구 경북의 정의당 역시 제가 맞췄습니다. 네. 최다 득표자 권영국. 대구에서는 장태수였습니다. 몇 명이 나갔죠? 정의당이 5명. 대구에 5명, 경북에 2명. 2명, 7명이 나갔죠. 네. 그 권영국 후보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10%를 넘었죠. 네, 넘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 총선의 무소속 당시보다는 음.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15%를 넘겼는데 네. 이번에는 12%. 저는 떨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무소속일 때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인 정종복 말고는 권영국 후보밖에 없었어요. 외연 확장이 되기 쉽습니다. 무소속이 수가 적다면.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표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10%를 넘었다는 거는 이거는 선전이다. 그렇죠. 예, 저는 네. 반 정도 나올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한 7, 8% 이렇게. 근데 10%를 넘었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아셔야 될 게 만에 하나 나중에 경주에서 민주당이 성장해 버리면 네. 확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찍어봐야 매나 우리 말로 매나 당선 역시. 가능성 없기 때문에 나는 역시입니다. 역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인데 매나 당선이 민주당 후보나 정의당 후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이왕에 찍는 거 소신 투표하자.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표들이 있어서 내가 찍어주면 선거 비용 보전을 받겠지. 그리고 난 차마 뭐 통합당이나 통합당 출신 무소속 못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또 인권 변호사 권영국 하면 유명하잖아요. 예, 그걸 아는 사람들이 가서 찍었다. 뭐 가까이서 보고 인품이 좋아서 찍은 사람 불러서 다 해서 그래서 민주당 후보보다는 높게 나왔나요? 아니 이번에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왔죠. 네. 예. 근데 그 거기에 민주당 후보가 경북에서는 최하위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경주에서 민주당이 또 20% 30% 좀 나오면 정의당 후보도 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나마 이 경주에서 권영국 후보가 10% 이상 받은 거는 네. 사실 경주는 정의당 활동가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경주에서 주로 진보정당 활동을 했던 분들이 민중당입니다. 네. 민중당. 그 울산과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쪽 계열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많았고 경기동부도 있잖아. 경주에는. 극소수죠. 네. 좀 설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설치는 사람들. 네. 근데 정의당 권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게 권영국 후보가 권영국 변호사가 한편으로는 자신의 당선이나 이것보다도 이 경주에서 진보 정당에 좀 밭을 갈겠다라고 네. 좀 이번에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비례대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하지 않고 네. 그쪽으로 간 거에 대한 네. 정의당 당원들을 포함한 평가와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보상 없이 어떻게 일을 해? 지역 조직을 하나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영국 이름 3글자 무소속으로 만들었던 그 조직을 정의당으로 정의당 이름으로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건 높게 평가해 줘야 될 일이고 정의당이 알아서 하겠죠. 네. 대구는 우리 네. 천연길이 눈물을 흘렸던. 네. 아.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은 좋은 줄 알아요. 대구 경북. 정의당은 진짜 그러니까 민주당이 넘어지는 수준이라면 정의당은 밟힌다고요. 김부겸이 떨어지면 정의당은 더 함담하다고. 왜냐하면 그나마 민주당이 좀 파이가 높아져 갖고 거기하고 싸워도 부담이 없는 상황으로 가면 정의당 또 마음껏 해보지. 근데 계속해서 통합당에 막혀 있으면은 정의당은 더 힘들다고요. 솔직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구 경북 결과 보고 찡찡거릴 때가 아니에요. 네. 이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총선 때는 정의당 후보가 1명이었어요. 이번에 5명을 냈습니다. 사실상 정의당도 2004년 민주노동당 때 후보 5명을 냈던 시기 이후로 네. 진보정당에서 가장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20대 총선에서 북구 을지역 홍일학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이 지역에서도 정의당 후보가 8%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 이 표를 8%를 받았던 조명래 후보가 북구 갑으로 옮겨가서는 3%를 받았고 또 북구 을에 출마했던 이영재 후보도 3%를 받았어요. 네.
게다가 중남구에 20대 총선에서는 노동당의 후보가 나왔는데 민주당 끼고 4%를 넘겼어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대구 정의당 후보가 가운데 4%를 넘긴 사람이 서구의 장태수 후보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다. 네. 5명이 출마인데. 네. 4%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저도 뭐 다른 데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수도권에 선거운동을 했는데 네. 제가 선거운동한 후보가 4%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 요 정도구나 4%가. 나름대로 감은 한 8%까지 오는데 까보면 4%고 이래요. 굉장히 이제 그럼 이런 이제 거의 뭐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는 소수 정당의 후보 아닙니까? 근데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거 갖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정의당 근데 또 좀 안 된 거는 대구 경북에서 조금 있는 집이었는데, 네. 예, 이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분당 때부터 이합 집산들 분당됐죠. 그다음 다시 통합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당하고는 같이 못하겠네요 하고 나가버린 사람 또 있었고, 네. 예, 그러다가 통합진보당 만들어놨더니 다시 통합진보당하고 진보정의당 분당되고 이 과정들을 굉장히 오래 거쳤는데 이 대구 경북 정의당 계열, 민주노동당 계열 이쪽 정당의 조직 기반이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여기에 그냥 신문을 내버렸어요. 맞아요. 예, 구미가 대표적인데 구미의 민주노동당 당원이 20년 전쯤에 1000명이었습니다. 구미만. 동네별로 모임을 열 정도였어요. 근데 1000명 대다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었거든요. 근데 분당할 때에 500명, 600명 정도가 민주노동당 남고 여기는 또 NL도 아닌데 남았어. 예. 좀 구미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나머지 3,400명은 그러면은 거기 갔냐? 진보신당에. 안 갔어. 진보신당 10명도 안 가고 3,400명은 통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냥. 나 안 할래? 이게 당이냐? 이렇게 되면서 이런 세월을 거치면서 역량이 유실되었고 그리고 노조 운동 자체도 쇠퇴했고 네, 젊은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를 더 대변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있던 사업장도 탄압받고 깨지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정의당은 그냥 당만 남은 거 어떻게 보면 대중조직 뭐 농민회니 뭐 이런 기반이 별로 없이 당만 남은 거예요. 그나마 정의당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도 수년 지켜가지고 그 당으로 치렀는데 대구 경북에 또 나름 진보 개혁적 주민들은 정의당에 눈을 돌려줄 여유를 더 잃어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자꾸 미통당을 이겨야 되는데 하는데 못 이기니까. 그 좀 절망스러운 김부겸이 감기에 걸리면 정의당은 폐렴을 앓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네. 이게 정의당 중앙당의 비례대표 전략과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지난 비례대표 구성에는 전남의 목포의 윤소아 의원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그 지역 활동가. 할당으로. 네. 그래서 윤소아 의원이 이번에는 그래도 10% 넘는 득표율을 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사라진 자리에서 목포 사람이 자신의 그 가장 앞장 세울 수 있는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정의당 윤소아, 목포 사람 정의당 윤소아 이 브랜드를 가지고 저는 향후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비례대표에서는 지역 할당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북의 염경석 그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사람이죠. 네. 선거에 부딪혀서. 네. 염경석 후보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에 이번에 어쨌든 뒷순번이지만 들어갔는데 그걸 위성정당이 출연하는 걸 보고 비례대표를 던지고 지역구 출마를 했습니다. 결연하게. 네. 그러니까 내가 지역구에 나가서 싸워야지 정당 득표를 더 가지고 올 수 있다. 총알바지죠 사실. 네. 예. 네. 그렇게 출마한 사람들이 대구에서 우리 방송에 나왔던 장태수 후보가 네. 8번째 출마했거든요. 네. 근데 지역에 대한 그 배려라고 해야 되나? 지역 정의당 아까 지역 민주당과 비슷하게 그래요. 네. 정의당도 뭐 지역에 제대로 투자하나? 투자를 안 하죠. 네? 중앙정당이고 서명운동 안 하는 게 지역에 투자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똑같은 거야. 맞아. 장태수 후보가 혼자 정의당은 머리만 커 이렇게 가분수 정당이 됐어요. 혼자 서명운동이 아니라 실태 조사를 하고 다녔죠. 음.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 입은
영세 사업장 네. 상인들 100명을 만나서 실태 조사를 하고 다녔고 그게 어쨌든 서구가 정의당 정당 득표율 꼴찌했거든요 이번에도. 네. 정당 득표율은 꼴찌했는데 후보 득표율은 제일 높았다. 네. 이건 후보 입장에서도 고민이에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나는 정당 득표 올리려고 출마했는데 네. 내 이름 옆에만 더 찍어주고. 네. 이게 늘 그랬어요. 예. 그 정의당은 이걸 고민해야 된다. 민주당의 표를 가지고 오는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있는 층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찍지 않는 사람들을 정의당으로 가지고 오려는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아. 그 민중의 대변자가 돼야 되는데 정의당도 어느 틈엔가 수도권 40대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정당.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었다가 인권 변호사가 돼서 돌아온 선배 정도의 이미지. 예? 그걸로는 안 돼요. 옛날에 차라리 그 민주노동당 때에 밑바닥에서 서민들과 구르던 그 이미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서명운동 없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고 여의도에 그 처박혀갖고 뭐 민주당하고 뭐 법안 발의 같이 하고 그 뭐 어쩐데 그거 기억도 못해 이민들은. 다시 또 그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근데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보람이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민주당한테 우리 얘기했듯이 정의당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뭐 풀뿌리가 어쩌고 뭐 아유. 특히 현장에서 풀뿌리 다 썩었어 지금. 현장에서 만난 저 유권자들한테 유권자들이 묻는 질문 가운데 유호정 후보. 아,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어. 네. 그 거기에 네.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지역구 후보들이. 민주당은 조국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네. 롤을 안 하거든 일단. 롤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민중당 후보들 이야기까지도 좀 하면 민중당이 달성군에서 조정훈 후보가 1.5%, 네. 동구을에서 송영우 후보가 0.9%. 네. 사실상 사망 선거죠. 네. 4년 전 총선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민중당은 묘하게 이제 자신들이 좀 배인 건데 뭐냐면 민주노동당 분당 때는 지역 사회에서는 진보 신당이 밉상으로 찍혔어요. 네. 당을 뽀개고 나갔는데 아. 이렇게 됐는데 통진당 사태 이후로는 민중당이 그걸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분열주의적인 그러니까 말로는 통합이라 했지만 분열주의적인 게 없지 않았고 물론 양쪽 다 그랬겠지만요. 그리고 패권주의적이거나 진짜 이건 내가 뭐 방송에서 이런 마이너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민중당 활동가들 좀 보면 이렇게 말을 건성으로 들어요. 네. 네. 예의하고 성격들은 좋으시니까. 네. 근데 통하지 않아요. 네,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나 학생 운동할 때도 NL 사람들한테 그렇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어떡하냐고. 저는 선거 끝나고 나온 공식 입장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중당은 자주 평등 통일 세상을 앞당기겠습니다. 됐어요. 야. 근데 그런 세상 싫어. 뭐 자주 됐어. 통일 싫어. 아니 앞에 자주 통일을 빼면 뭔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인민이 자주 통일에 뭔 관심 있어. 노동당이 마르크스 현수막 건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네. 이게 진보입니까? 진화가 안 되고 있는데 불가사리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활동할 수는 없고 오히려 시대 전환이 네. 던진 메시지가 이웃 국가, 이웃 국가, 북한과 이웃 국가. 더 와닿았죠. 내가 더불어시민당에서 나온 것 중에 유일하게 마음에 들었다. 가슴이 설레더라. 근데 이웃 국가 얘기 듣고. 바꿨잖아요. 바로 바꿨고. 우리 당의 당론과 다르다. 네. 하여튼간에 그 참 다 어려운 처지인데.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 진짜. 이거는 뭐 천재 지략가가 와도 안 돼요. 대구 경북에서 정의당을 당선시킨다. 제가 공명이 왔다가 쓰러질 거예요. 나 근데 살아생전에 진짜 나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 그게 근데 어쨌든 정의당은 남아 있는 거는 역시 지방선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3인 선거구, 네. 기초의원 3명 뽑는 선거구에 그나마 희망이 있어요. 거기 한 명씩 집어넣는 거. 예,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2년 동안 준비를 해야 네,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좀 원사이드하게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압도하는 선거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 이제 지역 사회도 젊은 층들은 지역 정치보다는 전국 정치에 더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심어줘야 돼. 이제는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다 민주당 원사이드였는데 민주당 이제 통합당 겁낼 거 없다. 예. 진짜 정책을 보고 한번 찍어주시라. 그렇게 해서 3인 선거구에서 통합당 하나, 민주당 하나, 정의당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이걸 전략으로 일단 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명운동 좀 해 제발. 예. 나도 그 서명운동을- 현장에서 서명운동 말고도 할 거 많아. 난 서명운동 4년 임기 동안 초반에 많이 하고 마지막 해 안 해가지고 떨어졌네. 네 마지막 해 했으면 길고양이 티에나 그걸 마지막 해 꺼냈으면 판도는 달라졌을 거라고. 나처럼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복귀하지 말고 예, 정의당 포함해서 다 민중당도 그렇고 좀 풀뿌리 운동을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합당한테 네. 통합당한테 바라야 되잖아 우리가. 바래야죠. 우리 통합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인데 저는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당 당신들은 56%로 96% 의석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주민도 대변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그래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봐. 정치인은. 정치인은 지지층을 먼저 대변하고 각자 정치인들이 그렇게 대변해서 절충을 하는 건데 문제는 다 쓸어가 버렸기 때문에 당신들은 모든 주민 거의 모든 주민을 대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싫으면 선거제도 개혁해가지고 뽐빠이 하는 제도로 가든가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대구 경북 미래통합당은 좌파 주민들도 대변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합당 당선자들도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세상사에는 한쪽 정치 세력이 다 갖고 가는 것 같잖아요. 다수파일수록 아는 다양해요. 예. 통합당 정치인들도 여러 면모들이 있을 겁니다. 당선자들도. 그러니까 저는 좀 기대하는 사람이 안동의 김영동 후보, 그렇죠. 한국노총 출신이고 한간에서는 이 사람은 진보다. 심지어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김영동 후보가 오히려 좀 사상 공세 비슷한 걸 보수층한테 당했는데 당했죠. 마치 박정희가 윤보선한테 공격당했듯이. 그래도 당선이 됐잖아요. 네. 어쨌든 김영동 후보가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을 위해서 통합당 당적을 달고 활동해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막판에 선거 때 무소속 보수 권태기 네. 후보가 김영동 후보의 부인의 국적을 가지고 공격했거든요. 부인 국적? 국적이 네. 뭔 상관인데? 그러니까 국적이 네. 조선족 중국 동포인데 네. 이 결혼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국적을 어. 안 바꾸고 있냐. 안동에 이런 후보가 나오면 되겠냐. 그럼 김영동한테 너는 왜 부인 국적 쪽으로 안 바꿔주냐 이렇게 물어야지. 왜 아직 한국인으로 있어? 이렇게 물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김영동 후보의 국회의원 나오려고.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대응하던가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착오적인 공격을 하느냐. 이 사람도 우리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주민이죠. 주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분 국적은 여기 안 돼 있어도 지방선거 때 투표권에 있을 거예요. 투표권 가지고 있죠. 네, 우리나라의 법이 그래요. 외국인한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줘요. 영주권을 가지고 네, 있으면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근데 김대중 때 누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얘기했다고? 권태기가? 네, 권태기 우리나라 사람 맞아? 한국 수준에 어울리는 후보가 아니네. 그리고 이번에 안동건 씨가 안동김 씨한테 졌어. 천 씨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래도 노조 경험을 해본 그리고 여성 의원인 이미자. 예, 경북 이미자. 지역에서 이미자 하면 그때 뭐 문희상 의장하고 그것 때문에 좀 웃기게 돼버렸긴 했는데 좀 그래도 그 동료 의원이 적이더만 같은 당 의원이 불쌍한 이미자 자식이 말이야. 근데 이미자 의원이 어쨌든 여성 의원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없었거든. 특히 경북에 그나마 포항 쪽 경주 쪽에만 여성 의원이 나왔고 이상하게 동해안 쪽에 먼저 나왔어요. 내륙하고 여기 북부 상간에는 안 나왔는데 이미자 의원이 처음이죠. 재헌국회 때 제외하고. 재헌국회 때 한번 그때 나왔다고? 네, 그때 한번. 재헌국회 때 여성 의원이 나온 데가 경북이었네. 네, 안동이었습니다 그때. 그것도 안동에서. 독립운동. 와 이거 놀랍다. 뭐 독립운동. 안동에서 여성 의원이 나왔다고요? 네. 무소속? 무소속이었죠. 그때는 무소속이 많이 됐죠. 무소속이 거의 뭐 일당이었지, 일당. 일당이었죠. 이승만도 그때는 무소속 아닌가? 무소속이었죠. 무소속이었죠. 이승만도. 그때 왜 그랬냐면 당이 익숙치않은 것도 그렇지. 있겠지만 그나마 좌파 이런 사람들은 북에 가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중도파들은 주로 무소속으로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이런 나라에 그때 이승만이 대통령이었지만 의원들은 제법 중도 개혁적인 무소속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국의 특유의 균형 감각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 기대 섞인 얘기지만 미래통합당이 다 쓸어버렸지만 대구 경북 미래통합당 의원 내부에서 유사 진보 야 진보 없으니까 내가 해줄게 이런 의원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안 되면 미래통합당도 벌 받을 거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다음 지방선거 때 찬스를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도 벌벌 떨면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뭐 이렇게 잘해갖고 따간 거 아니거든요. 55%로 100%를 먹는 이런 선거제도의 득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전체 주민들을 두루두루 대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리고 이거는 좀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지만 네. 이번에 그 출신 학교 선배들이 많이 당선이 됐어요. 뭐 어쩌라고. 뭐. 야, 구미 갑의 그 구자건 국회의원 당선자도 내 고등학교 선배다. 아이고 여기 다 합쳐봐야 동문에서 몇 번 우리 만났다. 학교한테 안 돼. 다 합쳐봐야. 영남고 홍준표. 참 훌륭한 선배를 다 주셨어요. 합쳐봐. 우리한테 안 돼. 대선 주자까지 하신 분이 새벽 3시에 당선이 38%로 확정이 되시고요.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면서 한편 조롱을 섞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네. 거냐면 뭐 베베 꼬여가지고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 총선 당선자가 나온 다음 날 경북대와 경북대에서? 영남대에서 보도자를 냈어요. 네. 학교 출신 당선자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네. 아니 아직도 자랑할 게 이런 거밖에 없다는 부끄러운 게 줄 알아야지. 그날 봐줘요. 그날 그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그 정부에서 선정한 AI 음. 그 교육기관 선정이 있었는데 충청, 호남, 부산, 서울 수도권 제외하고 경상도 여기 대구만 제외하고 대구 경북권역만 제외하고는 다 선정이 됐어요. 대학들이. 이게 근데 대구에 있는 이 대학들은 그거 선정이나 그 앞으로 미래 먹거리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고 자랑할 게 국회의원 국회의원 당선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대구 경북이 지금 가지고 있는 네. 저는 현주소다. 맞습니다. 네. 네. 뭐 다 두 분은 좀 기대가 가거나 주문을 하고 싶은 당선자. 저는- 통합당이지만 저는 초선 중에 경북에서는 정희용, 정희용 고령 성주 7고 네. 사업 일단- 지역이잖아. 네. 일단 젊고 그리고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치를 했던 그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쭉 커왔던 사람이 그 지역에서 이제 당선까지 된 네. 거거든요. 일단은 그렇고 그리고 대구에서는 강대식 그렇죠. 네. 우리 유일한 통합당 게스트이자 네, 유일한 당선자. 우리가 그나마 당선자 한 명을 잡아서 인터뷰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의원, 구의원 그리고 네. 구청장, 국회의원으로 간 이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지역에서 키워야 될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뭐 이념이나 정책 같은 것들은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떠나서라도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역에서 키워야 된다. 네, 그래야 정치 신인들이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피드를 수혈을 할 수 있다. 더 이상 명망가 중심의 뭐 서울에서 뭐 좀 잘 나가는 어떤 커리어 좀 그 분야에서 유명했다고 지역에서 꽂아내는 그거에 이번 공천이 실패를 한 거잖아요. 반발을 한 거고 그거에 파생물로 뭐 이렇게 강대식과 저는 정의용 두 명이 성장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이 두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더라도 네. 기대를 걸고 그리고 이 두 분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나름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것만 그런 태도로 계속해서 의정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온 이름 중에 천용길 편집장. 아니 앞에서 한 명씩만 했어요. 하지 두 명씩 해가지고 더 이상 할 거 없어. 더 이상 할 거 없고 저는 네. 조홍천 의원이 대구에 내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잘 안 내려오길 잘했어요. 일단 한 번 더 하시고 네. 난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게 박용진, 조응천 네. 압승했어요. 60% 중반대 득표율로. 예. 박용진 의원도 구미의 연고가 동생이 구미에 살던가 뭐 그랬던 거 같아요. 멀다. 아무튼 간에 네. 어쨌든 뭐 네,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서 네. 이분이 편지를 하나 날린다고 합니다. 갑자기
빙의가 되려고 해가지고. LG 손님이 고령 성주 7곡을 브랜드화 시키고 떠나신 그분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통합당 소속 당선자 여러분. 저는 구간이 명관이자 여러분들의 선배 이완영입니다. 최순실 청문회 때 저의 활약 잘 보셨습니까? 저 미워합니까? 아니면 존경합니까? 제가 사드 배치 때 했던 그 행동들 기억하십니까? 자,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저처럼 안 하도록 노력하시면 성공적인 의정활동과 안정적인 직 유지가 보장됩니다. 선거운동 때 실수 안 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완영 씨였습니다. 이분 진짜 거기 있나? 동네 있어요? 동네 없죠 이제. 없어요. 동네 어딘데 그러면? 이쪽 동네 없구나. 네. 자, 저희가 총선을 맞이해가지고 사실 뉴스 밑장이 준비가 됐었던 건데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얘기들이 있어서 네. 한 5월 초까지는 네. 이 얘기들이 갈 것 같고 또 다음 주에도 초대 손님들을 조금씩 모시면서 네. 네. 이제 선거 얘기 말고 딴 것도 네. 조금씩 다루고 하면서 시즌 1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즌 1이야? 몰라 시즌 2는 우리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요? 뭐 그 곧 있으면 네. 사실 총선이 끝나면 네. 지방선거가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2년을 준비하는 거는 좀 힘듭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요즘에 새로운 네트워크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보셨겠지만 홍기빈 씨랑 하는 것도 있었고 프로젝트에서 또 제가 정치발전소에서도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당장에 다음 주 월요일에 유튜브로도 동영상 생중계를 할 텐데 조성주 씨 과거에 정의당 예, 조성주 씨하고 저하고 대담 형식으로 지난 총선에 대한 그 얘기들을 또 하게 될 텐데 조성주 씨는 이제 그 현실 정치의 어떤 뭐 그런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 더 익숙한 분이니까 오늘 나왔던 얘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세요. 월요일 저녁 7시 반쯤에 이게 사회적 격리, 그러니까 물리적 격리죠. 그거 하느라고 강연 자체 그 오프라인 그렇죠. 강연은 별로 안 모실 거예요. 손님을 청중을 큰일이야. 한 5명 정도 모실 수도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어떡하나. 그래서 동영상으로 중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월요일 며칠이더라 월요일이 4월 20일인가요? 네, 네, 20일. 4월 20일 그 월요일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생중계로 저의 강연 대담 강연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자 이 날짜를 보니까 우리 일부 에피소드의 경우는 일요일에 업로드가 되는데 네. 4월 19일이에요. 4.19 60주년 네. 환갑이 됐어요. 4.19가. 그렇네. 네. 60년이 지나면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전태일 네. 50주기. 그렇죠. 5.18 40주년. 그리고 대구 입장에서는 228을 기념식을 네. 건너뛰어 버렸죠. 그렇죠. 228 즈음에 하필이면 네. 슈퍼 확진자가 나오면서 31번 분이었나요? 예. 그래서 참 대구도 이제 그 4.19의 도화선을 짚었던 그렇죠. 예, 그 도시로서 네. 60주년을 맞이하는 심경이 복잡하네요. 선거 결과 때문에. 하지만 선거가 주민들 의식을 다 비춰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당을 다 같이 찍은 그 주민들끼리도 다양한 생각의 결의 차이가 있는 건데 선거 때는 이래 쏠리고 저래 쏠리고 흩어지고 쏠리고 하는 이 천하의 이치들이 작동한 결과로 판이 딱 갈라지면서 나오는 거지. 이거는 어떤 활동 영상 중에 하나를 캡처한 거에 불과해요. 예, 선거가 그 사회를 다 비춰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특정 정당이 지역 독점, 석권이 또다시 일어났지만 이건 우리한테 디폴트 값이었고 어차피 예, 많은 시민운동가와 언론인과 또 기획자들이 분투해왔고 계속해서 그것은 중단 없이 진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장담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일단 총선 갈무리 네. 편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무슨 컨텐츠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음 주에 그 특별 초대 특별 손님 두 게스트가 분. 있습니다. 아 근데 생방 안 하기로 했잖아. 생방은 안 해도 네. 이건 공지는 또 해드려야죠. 아 네. 근데 아마 업로드가 한 네. 분은 노동절쯤에 네. 방송이 올라갈 건데 네. 두 분 다 해드릴까요? 네, 두 분 다. 예.
야 이 개생키들아. 네, 김경률 회계사가 네. 네, 라임 사태와 아 머리 아파. 아 졸라 머리 아파. 사모펀드 규제. 아우 머리 아파. 아우. 그리고 또 지금 전성인 교수하고 김경률 회계사가 경제민주주의 20일이라는 네. 시민운동단체를 새로 만들었어요. 예, 금융규제, 예, 신자유주의 시대의 금융규제에 대한 예, 그런 정책들을 개발할 텐데 예, 라임이 몰려오는데 장모나 죽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모는 다른 팟캐스트에서 열심히 죽으시고 우리는 더 큰 라임을 다루도록 네, 하겠고요. 김경률 회계사 출연하십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 경북 출신이신 분이기도 한데 김용균 재단의 네. 예, 김미숙 상임 이사장님.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을- 상임 이사장인가? 정확하게 직함이. 네네. 그 이사장님 모시고 경북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거에 네. 대한 얘기, 또 김용균 고인에 대한 얘기를 포함해서 네. 예, 그런 얘기를 또 노동절 특집으로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경률 회계사도 김용균 재단 이사예요. 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 왠지 저는 총선이 끝나면 좀 허전할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많은 숙제들이 던져진 것 같고 예, 오히려 이제 시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저도 준비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출마? 아니 출마가 아니라 그, 하지 마 그런 거. 네. 정의당과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좀 사회운동을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분들을 서포트해줄 네. 이번에 정책이나 공약집을 보면서 서포트가 없었다. 네, 너무 주변에서. 네. 너무 부족했다. 네. 네. 이게 메시지도 없고 대구에 대한 산업적인 그렇죠. 부분, 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다. 김영건 말고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네, 여시제인데. 출범시켜야 되겠다. 대구의 여시제. 대구 경북의 여시제. 대구 경북의 홍석현. 시대. 전영길 편집장. 네. 돈이 없네요. 돈 없는 홍석현. 돈 없는 홍석현이야. 홍석현. 네, 머리만 있는 홍석현입니다. 이창원 대표님은 네.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지금 되십니까? 코로나 네. 뭐 큰일이야 사태 문화 때문에 사업이, 문화 기획이. 오늘도 뭐 잠시 저희 또 업계 분들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일단은 빨리 이거를 극복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계가 직업 자체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로 이제 빠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일인가? 코로나 시대. 네, 그러니까 이게 진화에서 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의 수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문화예술계의 이런 재난, 특히 기후 변화, 저는 좀 관심이 있었던 게 기후 변화 시대의 예술인들의 역할, 또 일단 전염 감염이나 전염 시대에 또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요거를 좀 전국에 계시는 분들하고 논의하는 일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들 2020년 또 어떤 전환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봄날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봄날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 주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다 같이 Everybody 아수라 발발타.